오늘 노후톡 사연은 쉰둘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이 떠오릅니다. 비 오는 날이면 특히 그렇습니다. 창가에 앉아 흐릿한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다 보면 늘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언제나 미소를 머금은 채 제게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은요, 참 착한 사람 같아요. 다만 너무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 말이 이제야 진심으로 들립니다. 제 이름은 강석주입니다. 올해 52, 건축자재 유통업을 20년 넘게 해온 평범하지만 나름 자부심을 가진 자영업자입니다. 10년 전 저는 미나라는 여인과 이혼했습니다. 제 첫사랑이자 아들의 엄마, 그리고 한때 제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저를 떠올리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그녀를 버렸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다른 여자였죠. 그녀의 이름은 연진. 저보다 10살이나 어린 당차고 화려한 여자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땐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연진은 달랐습니다. 자주 연락했고 자주 웃어주었고 무엇보다 절 칭찬했습니다. 대표님은요, 정말 멋있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 중 최고예요. 그 한마디에 저는 마치 오래된 나무가 햇볕을 다시 본 듯 살아났습니다. 집에선 피곤하단 말밖에 못하던 제가 연진 앞에선 유쾌한 남자였고 능력 있는 사장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미나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우린 이제 서로 너무 달라졌어.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제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도윤이와 조용히 삶을 이어갔죠. 반면 저는 연진과의 새 출발에 들떠 있었습니다. 젊은 아내, 신혼의 달달함, 누군가에게 기대받는 느낌,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은 2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오빠, 진짜 창피해. 친구들이 나보고 왜 늙은 사람이랑 결혼했냐고 해. 이제는 제발 좀 센스 있게 행동 좀 해. 응. 연진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고 저를 바라보는 말투도 마치 상사의 훈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그녀는 제게 술김에 욕설을 퍼붓고는 고급 와인병을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당신은 그냥 한물간 투자자였던 거야. 난 그게 필요했던 거고. 자랑, 웃기지 마. 그리고 또 한 번 저를 멍하게 만들었던 사건. 회사에선 투자처 미팅 중이었고 연진은 명품 매장에서 카드를 긁다 정지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저녁 늦게 술에 취한 채 들어와 제 얼굴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오빠, 창피하게 왜 카드 막아? 나 그런 사람 아니잖아. 이런 대우받을 사람이야? 그녀는 그렇게 소리치고 다음 날엔 멀쩡한 얼굴로 조식을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어제 좀 과했죠? 오빠도 이제 알았겠죠? 나 그냥 가만히 있진 않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이 결혼이 망가졌음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3시 연진의 핸드폰 진동 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팀장님이라는 알림창이 떴습니다. 그 안엔 낯뜨거운 메시지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너무 좋았어요. 다음엔 더 대담하게 해요. 오빠가 나 데려가 줄 거라 믿어요. 진짜야. 그 순간 저는 과거에 미나 몰래 연진에게 보냈던 말투와 너무도 닮은 그 메시지들을 보며 무너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짐을 싸들고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미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보고 싶어. 한 번만 얼굴 보자. 그녀는 긴 침묵 끝에 답했습니다. 이젠 늦지 않았어요? 그 목소리가 떨려서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카페 창가에서 마주 앉은 미나는 조용히 커피를 저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지만 그녀는 망설임도 없이 그 손을 밀어냈습니다. 아직 당신 손잡을 수 있을 만큼 회복되지 않았어요. 석주 씨, 전 그동안 많이 무너졌어요. 당신은 그걸 알 권리가 있어요. 그녀의 표정엔 흔들림이 있었지만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 단호함 속엔 오래 참고 버틴 여자의 체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 연진이랑도 끝났어. 내가 맞았어.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 그냥 내가 너무 허무했나 봐.
그녀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말없이 걸었습니다. 어느 골목을 지나던 중 그녀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나 당신이랑 살던 그 집 이사 안 갔어요. 도윤이가 어릴 때 그 집에서만 잠을 잘 자서요. 근데 그 집 알죠? 한 번도 다시 리모델링하지 않았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당신이 떠난 그날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후로 몇 날 며칠을 소파에서 울다가 도윤이 잘 때 몰래 거실에서 혼자 술 마셨죠. 그땐 죽고 싶었어요. 그녀가 꺼낸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연진과 제가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던 어느 날 밤, 미나는 혼자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던 겁니다. 과호흡과 우울증 증세로 쓰러졌고, 도윤은 옆에서 울면서도 엄마의 손을 잡고 잠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난 모든 걸 혼자 끌어안았어요. 당신이 다른 여자랑 같이 있는 사진을 본 날, 우리 집에서 당신 빨래가 안 치워진 채 그대로 남아있던 걸 보고 토했어요.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 속에 담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미나야, 나 정말 미안해. 지금에서야 그런 말밖에 못해서 더 미안해.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미안하단 말 몇 년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 말이 너무 늦어서 더 아팠어요. 그 말이 제 심장을 쳤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산책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다만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친구처럼 도윤이한테 말하지 말고 아무 감정 섞지 말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천천히. 그날 이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아무 조건 없는 산책을 이어갔습니다. 계절은 봄을 지나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고 바람 속엔 조금씩 덥고 무거운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거움은 어쩌면 우리 둘 사이에도 조금씩 깃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한 번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잠깐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나는 시선을 잔디밭 너머로 던진 채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그해 겨울 도윤이 감기 걸렸던 거 기억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 함께 있던 그날 미나의 미소가 이상하게 쓸쓸해 보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애 재워놓고 혼자 마당에 나가서 한참을 울었어요. 눈이 펑펑 우는데 발도 시리고 손도 얼었는데 그게 더 좋았어요. 마음이 덜 아프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말끝마다 얇은 유리가 부서지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당신 몰랐죠? 내가 한때 상담센터 다녔던 거 무료 상담이었어요. 병원 갈 돈은 없었으니까 거기서 처음으로 울었어요. 누가 내 얘기를 들어준 게 몇 년 만인지 몰라서 그 사람이 왜 우셨어요? 라고 묻자마자 그냥 눈물이 터졌어요. 제 입술은 바짝 말라왔고 가슴은 점점 조여왔습니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내가 만든 상처가 얼마나 깊이 그녀를 갉아먹었는지를. 그때 알았어요. 내가 사랑받지 못한 여자가 아니라 사랑을 부탁할 줄 몰랐던 여자였단 걸. 당신한테 무언가 요구하는 게 늘 조심스러웠고 당신은 그걸 몰라줬어요. 그래서 더 외로웠죠.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옷자락을 꼭 쥐었습니다. 하루는요, 도윤이 유치원 보내놓고 혼자 집에서 울고 있는데 갑자기 벨이 울렸어요. 연진 씨였어요. 직접 찾아온 거였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어요. 미안한데요. 이제 석주 오빠한테 연락 좀 자제해 주세요. 자꾸 집안 얘기해서 불편하대요. 라고. 웃기죠? 난 그때 당신에게 아무 연락도 안 했었는데. 미나가 겨우 눈을 들었습니다. 눈자위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 안에는 수많은 참음과 절망 그리고 단념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난 확실히 알았어요. 당신 마음이 정말 떠났다는 걸요.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걸. 그녀는 말을 멈추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후로 나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다시는 사랑이란 단어에 속지 않겠다고. 누군가를 믿으면 나만 상처받는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손을 무릎 위에 꼭 쥐었습니다.
미나에게 사과한다는 말이, 위로한다는 말이 이 순간엔 너무 가벼운 껍데기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나야, 내 마음도 아직 다 말하지 못했지만 그때와 지금의 나는 정말 많이 달라졌어. 너무 늦은 후회일지 몰라도 이제라도 너의 그 상처를 같이 안고 싶어. 다시 사랑받는 사람이란 걸 느끼게 해주고 싶어.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바람 소리를 듣는 듯 했죠. 그리고 아주 작게, 아주 가늘게 말했습니다. 그럼 천천히 해요. 나 지금도 가끔 그때 악몽 꿔요. 도윤이 울음소리에 혼자 거실에 앉아있던 밤. 연진 씨가 내 앞에서 웃으며 말하던 장면, 그런 게 아직도 생생해서. 그녀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 한복판이 찢기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는 그 시절의 저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이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때임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같은 골목을 지났습니다. 미나가 사는 동네 근처에 주차를 하고 조용히 걸으며 그녀와의 약속이 없는 날에도 그녀의 흔적을 그리듯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윤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키도 나보다 훌쩍 커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미나의 부탁으로 도윤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일이 생겼고 오랜만에 마주한 아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도윤아, 아직 정해진 건 없어. 하지만 말야, 난 내 곁에 있고 싶어. 지금은 그게 내가 제일 하고 싶은 일이야. 그날 이후 도윤은 묵묵히 제 곁에 있었습니다. 불만도 거부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따뜻한 웃음을 보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침묵은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 쌓인 서운함이 말 대신 자라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며칠 뒤 연진이 갑자기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전화도 없이 화려한 옷차림으로 집 앞에 서 있는 그녀를 보고 미나는 조용히 뒷문으로 도윤을 데려보냈습니다. 석주 씨,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러고 나서 당당해요? 나랑 살았던 세월은 뭐였어요? 연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이 서 있었고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녀를 말렸습니다. 연진아, 지금은 여기서 이런 얘기 할 수 없어. 돌아가. 필요하면 나중에 연락할게.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미안하단 말로 끝날 줄 알았어? 내가 뭐 때문에 너랑 산 줄 알아? 내가 돈 많아서? 아니야. 난 그때 당신이 무너지길 기다렸어. 그게 내 복수였으니까. 그 말에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미나도 그 자리에 있었고 그녀는 가만히 우리를 바라보며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연진 씨, 돌아가세요. 저 사람은 지금 저랑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더 이상 저희 가족 앞에서 소란 피우지 마세요. 이제 그만 끝내야죠. 미나의 그 단호한 말 한마디에 연진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당신은 참 이상한 여자야. 그 남자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또 속을 거야? 하지만 미나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뒷문을 닫고 들어갔고 저는 더 이상 무슨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어머니의 낡은 유품을 꺼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미나에게 남긴 편지 한 장이 제 손에 쥐어졌고 거기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 곁에 있다는 건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야. 하루하루 쌓인 행동이 말보다 커지는 거지. 석주야, 이번엔 꼭 지켜. 말 말고 손으로, 눈으로, 등으로 지켜줘. 그 문장을 읽고 난 뒤 저는 그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는 말이 아닌 내 모든 행동으로 그녀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다음 날 저는 미나에게 조용히 손편지를 건넸습니다. 직접 쓴, 꾹꾹 눌러 쓴 5장의 편지. 과거의 기억, 지금의 후회, 앞으로의 약속을 담았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받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제 나도 용서하는 연습을 해볼게요. 당신도 말만 하지 말고요. 그녀는 조용히 웃었고 그 미소엔 긴 시간의 상처를 봉합하려는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말 함께 도윤에게 우리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도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려줘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덜 아프게 전할 수 있을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민이 아무 소용없다는 걸, 결국 아이의 마음이 진심을 알아볼 거란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었고 우리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근처 작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그날따라 말이 없었고 자꾸만 손목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조심스럽게 피크닉 매트를 깔고 준비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미나는 집에서 만든 계란말이와 유부초밥을 가져왔고 저는 평소 도윤이 좋아하는 소시지를 정성껏 구워왔습니다. 식사 도중 미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오늘은 엄마랑 아빠가 너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조금 긴 이야기인데 엄마는 이제 내가 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도윤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기다리는 그 모습은 어른스럽고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예전에 아빠가 집을 나간 건 엄마 때문도 내 때문도 아니었어. 그냥 아빠가 실수했어. 아주 큰 실수를. 제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땐 내가 외롭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기대버렸어. 그리고 엄마를 아프게 했지. 그래서 우리는 이혼했어.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아빠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알아.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고 미나가 도윤의 손등을 살짝 감싸 쥐었습니다. 아빠는 요즘 정말 많이 변했어. 그리고 너에게도 나에게도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함께 얘기하는 시간을 만든 거야. 도윤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알고 있었어요. 아니, 눈치챘던 것 같아요. 예전엔 아빠를 원망도 했고 혼자서도 많이 울었는데 엄마가 웃는 걸 보니까 그냥 마음이 놓였어요. 그 말에 저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가 그토록 조용히 그러나 단단히 자라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아직은 같이 사는 것까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가끔씩 셋이 같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돼. 아빠는 기다릴 수 있어. 무엇보다 널 위해서라면 어떤 시간도 소중하니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나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이, 그 아이는 우리보다 더 어른이에요. 그래서 미안하고 그래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끝은 조금 차가웠지만 그 안엔 분명히 따뜻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정식으로 미나와 도윤이 사는 집 앞에 서서 인사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마당 정리는 제가 맡겠습니다. 잡초도 뽑고 창틀도 닦고 혹시 고장난 데 있으면 말씀만 하세요. 미나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젠 진짜 무릎 괜찮아요? 예전보다 더 뻣뻣해 보이는데요? 괜찮아요. 지금은 마음이 더 말랑해졌거든요. 그러면 무릎도 말 잘 듣습니다. 그 웃음 사이 우리는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서로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는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 학교에서 울며 돌아왔습니다. 미나는 놀라 달려나갔고 저는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습니다. 왜 그래? 도윤아, 무슨 일 있었어? 도윤은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애가 엄마랑 아빠가 이혼했다가 다시 만났다고, 이상하다고, 자긴 그런 집 애랑 안 논다고 했어요. 그 말에 미나는 입술을 깨물었고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쌓아가던 우리의 관계가 세상의 시선 하나로 다시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윤의 방문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아, 우리 가족은 남들과 조금 다를 수 있어. 하지만 그게 틀린 건 아니야. 우리는 더 많이 용서했고 더 많이 사랑했어. 그걸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단다. 문 너머에서 도윤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속상한 거예요. 아빠, 나중에 친구들이 또 그런 말 해도
그냥 괜찮은 척 해야 하죠. 저는 울컥하는 감정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돼. 그냥 내가 느끼는 그대로 말해. 아빠가 항상 내 편이니까. 그날 이후 도윤은 점차 밝아졌습니다. 학교에도 잘 다녔고 어느 날은 저와 함께 마당에서 농구를 하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울컥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정말 조금씩 다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어느덧 초여름이었습니다. 도윤이와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고 미나와의 사이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셋이 함께 공원에 나가 산책을 하거나 근처 국밥집에서 점심을 먹기도 했고 평일 저녁엔 종종 도윤의 숙제를 봐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가족의 모양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일상은 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로부터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잘 지내세요? 오랜만이에요, 석주 씨. 보고 싶었어요. 연진. 문자 한 통이 내 가슴을 싸늘하게 식혔습니다. 보내지 않아도 될 말, 받아선 안 될 사람. 하지만 그 메시지는 마치 다시 시작된 불안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문자를 지우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짧은 답장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우연히 마주친 지인의 말에 다시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야, 그 연진이라는 여자 SNS에 이상한 글 올린 거 봤냐? 누가 봐도 너 얘기 같던데. 불안한 마음에 확인한 연진의 계정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배신으로 돌아오지만 내게 남은 건 진심뿐이었다. 그는 날 사랑했지만 결국 떠났다. 누구보다 외로운 그 남자에게 내가 해준 걸 기억해주길 바란다. 그 글에는 수십 개의 댓글과 추측이 달려 있었습니다. 일부는 누구냐며 지나쳤지만 몇몇은 직접 제 이름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는 도윤의 학교 학부모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지금 이 타이밍에 그녀가 이런 일을 벌이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나가 조용히 저에게 물었습니다. 연진 씨 또 연락했어요? 저는 망설임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로 덮을 수 없는 문제였고 이제는 솔직하게 나눠야 할 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문자로요. 그리고 SNS에 글을 썼어요. 나랑 있었던 걸 은근히 암시하면서. 미나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지만 입가의 근육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또 상처받는 거 정말 원치 않아요. 그녀의 말에 저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내가 막을게요. 그 어떤 일도 더는 우리 가족을 흔들지 못하게 할게요. 미나야, 나 진짜로 이번엔 지킬게요. 며칠 뒤 저는 연진을 직접 만났습니다. 카페 한 구석에 앉아있는 그녀는 여전히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고 손에 들린 커피잔을 천천히 돌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날 피하더니 드디어 나오셨네요. 연진아,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부탁이야. 이제 그만하자. 너도 나도. 그녀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참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나를 떠나더니 이제 와서 정리하자고요? 난 여전히 당신을. 그건 너 혼자 생각이야. 미안하지만 나는 지금 정말 미나와 도윤이 곁에 있고 싶어. 다시 그 사람들 곁에서 내 몫을 살아내고 싶어. 연진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이번엔 제가 놓을게요. 하지만 하나만 기억해요. 당신은 항상 떠나는 사람이었다는 걸. 미나 씨한테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그녀의 마지막 말은 아프게 꽂혔지만 그 안엔 어떤 집착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녀도 이제는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미나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리됐어. 이번엔 정말 끝났어. 미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저녁 우리는 셋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 위 된장국 냄새가 은은했고 도윤은 오늘 있었던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무 일 없는 듯한 하루. 하지만 그 하루가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밤 미나는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도윤이한테도
조금 더 아버지 같아졌어요. 예전엔 그냥 손님 같았는데 그 말이 왜 그토록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온기란 결국 매일을 함께 살아낸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선물인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도윤의 학교에서 학부모 면담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참석하겠다고 미리 말씀드렸고 미나는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 복도를 걷는 동안 긴장이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부모로서의 자리를 비워왔던 제가 이제 와서 다시 그 자리에 앉는다는 건 단순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미나는 이미 수차례 면담에 참석해왔기에 선생님도 제 얼굴을 알고 계셨습니다. 도윤이는요, 생각이 깊고 책임감이 강한 아이예요. 가정에서 많은 걸 배우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미나를 향한 감사를 다시금 느꼈습니다. 제가 없던 시간에도 아이는 그렇게 잘 자라 있었던 겁니다. 면담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도윤이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농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공을 놓치고도 크게 웃는 그 모습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철망 너머로 조용히 손을 흔들었고 도윤은 저를 보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미나는 오랜만에 가족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작은 삼각대를 거실에 세우고 셋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제 어깨에 살짝 기대었고 미나는 제 옆에서 고개를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이런 사진 오랜만이에요. 예전엔 사진을 찍자고 해도 당신이 늘 바쁘다며 피했잖아요. 이젠 안 피할게요. 도망치지도 않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기록하고 싶어요. 사진이 찍히는 순간 카메라 셔터 소리보다도 더 크게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법원에 공동 양육자로 등록을 요청했습니다. 도윤은 이제 중학생이지만 여전히 부모의 품이 필요한 나이였고 저는 그 자리에 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원에서 발급된 서류를 받아들고 돌아오던 길,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벤치에 앉아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마치 한 장의 종이가 아니라 아주 긴 여정의 끝에 도달한 증명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미나에게 그 서류를 건넸습니다. 당신한테 뭘 보여주려고 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예전엔 늘 숨기거나 뒤로 미뤘는데 이제는 다 보여주고 싶어요. 내 마음도 내 선택도. 미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조용히 읽었습니다. 공동 양육 당신이 직접 서류 냈어요? 응, 난 도윤이의 아빠니까 책임지기로 마음먹었고 이건 그 시작이야.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고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런 당신을 이제는 믿고 싶어요. 아니, 믿고 있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우린 여기까지 못 왔겠죠.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더는 말로 약속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직 행동으로 하루하루 지켜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임을 알았기에 그날 밤 도윤은 자신의 책상 서랍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발표하면서 우리 가족 소개했어요. 이제 내 친구들도 알아요. 우리 가족 다시 같이 사는 거라고. 그게 자랑스러워요. 그 메모를 읽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나는 조용히 제 어깨를 토닥였고 우리는 그 밤 말없이 앉아 오래도록 가족이 되는 순간을 공유했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다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미나는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도윤이랑 셋이서 같이 하는 결혼이네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번엔 도윤이까지 포함된 결혼식이에요. 사진관 앞 새로 찍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2번의 실패와 3번의 용기, 그리고 끝내 다시 서로를 믿게 된 3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다시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처이자 본처 그리고 현재 처입니나입니다. 사람은 상처가 아물었다고 해서 그 자리를 잇는 게 아니더군요. 그 자리가 아프지 않을 뿐 그 자리를 지나칠 땐 늘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그 자리를 자꾸 지나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석주 씨와 함께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
제 마음엔 말 못할 무게가 있었습니다. 도윤이를 지켜야 했고 제 삶도 버텨야 했고 동시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다시 그가 우리 곁으로 돌아왔을 때 솔직히 처음엔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함께였습니다. 그 많은 시간 그 사람 없이 아들 손 잡고 병원 가고 학원 등록하고 생일 케이크 앞에서 눈물 삼키던 밤들, 그 모든 걸 지우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던 거죠. 그래서 처음엔 그 사람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가 건네는 커피, 눈길, 말 한마디조차도 받아들이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도윤이 웃는 얼굴을 보고 있자니, 그 사람이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 목소리에 맺힌 떨림을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오래전 부부였지만 이제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연인이었고 동시에 공동의 부모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이 연진이라는 여자와 함께 살던 시절, 저는 그 여자를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어요. 도윤이 머리를 자르던 미용실이었는데 그 여자는 거기서 친구들과 웃으며 제 뒷얘기를 하고 있었죠. 전처는 참 답답했나 봐. 돈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근데 이 사람 이혼하니까 확 풀리더라.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그 사람을 더 이상 그리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놓기로 마음먹었던 날이었죠. 그런데 다시 그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도윤이가 열이 펄펄 끓어 병원에 실려갔던 날, 한밤중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사람의 얼굴을 봤을 때 제가 참았던 많은 감정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준우 아버지 오셨어요? 그 한마디가 사실은 수많은 말을 삼킨 표현이었어요. 그 이후로 그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눈을 맞추고 제 말을 듣고 도윤이의 하루를 궁금해하고 무엇보다 저를 다시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연진 씨를 정리했다는 말을 꺼냈을 때 저는 조용히 그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믿고 싶었고 그 사람은 매일을 그렇게 증명해 줬습니다.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되는 과정은 한 번의 사과나 한 번의 고백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매일의 밥상, 매일의 안부, 매일의 걱정 속에서 조금씩 쌓여가는 신뢰였죠. 그리고 도윤이에게 그 모든 진실을 말했던 날, 그 아이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 아이도 우리보다 더 깊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죠. 이제야 알겠어요. 사랑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지켜보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사람이 제게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너와 함께 늙어가고 싶다.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법적인 부부가 되었지만 서류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을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를 다시 믿습니다. 그를 다시 사랑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제는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꽃이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의 이름은 가족입니다.